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지난 주말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일부 지역에선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12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강원도에서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도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층간소음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그러니까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일정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층간소음을 검사하는 제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층간소음 표본검사 대상을 전체 가구의 2%에서 5%로 확대하고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준공 승인이 지연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죠. 이제 중요한 건 대책의 실효성일 텐데요.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표본검사 대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49데시벨이라는 층간소음 기준 자체가 그리 엄격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선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또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여전히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 역시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갈등을 넘어 폭행과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죠.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는 10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을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국토부는 내년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정부가 조금 더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축전염병 관련한 소식부터 청취자분들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4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동절기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가금농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할 경우에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축방역기관 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들어서 이렇게
고병원성 조림플란자 소식이 계속 발생하고 들어오는데요. 가축농장들이 그 동안에도 저 소사육 농장들이 또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피해가 좀 예, 피해가 좀 클 것 같네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소식으로 가보죠.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정기국회 때와는 좀 다를까요? 오늘부터 일단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여야가 임시국회를 진행하는데요. 네.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에서 일단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부터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청문회 그리고 쌍특검 추진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대립이 상당할 전망인데요. 우선 예산안. 민주당은 권력기관들의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R&D나 새만금, 지역사랑 상품권 등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네.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또 6개 부처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청문회 수 자체도 많은데 벌써부터 문제되고 있는 후보들이 있어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 쌍특검 추진 그리고 고 최상병 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처리할 계획인데요.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여서 임시국회 파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쌍특검법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민주당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계획한 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특검법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어서 이날 본회의 통과는 거뜬할 것 같습니다. 관건은 그 다음부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안건이 국회로 돌아오게 되고 이때 통과시키려면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죠. 이거는 야당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표 계산을 해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략 18표 정도 나와줘야 최종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김여사 특검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이 전부 국회로 돌아온 이후에 여당의 반대로 부결이 됐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확고하거든요. 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7일과 8일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70%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거부권 반대 의견이 67%에 달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 민심을 거스르고 특검을 막는다.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혹여 특검법 처리 이전에 국민의힘이 공천 컷오프나 희생 요구를 할 경우에 여기에서 좀 잘려나간 대상 현역 의원들이 네. 특검법 찬성으로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 처리 결과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인용한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네. 김기현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지금 언론 보도가 그렇게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최근에 김기현 대표와 오찬을 가지면서 이 특검법에 대한 처리를 좀 당부했다 여러 차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그동안 수직적 당정 관계가 전세 역전되는 거 아니냐, 김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일종의 협상 카드로 이 김건희 특검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 체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네. 지금 뭐라 그럴까요? 물갈이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각자 도생으로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네.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결속력이 와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용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네요. 네, 최 후보자는 30여 년 기재부 등에서 근무한 관료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색을 지냈고요. 네. 지난 7일 추경호 부총리 후임자로 내정이 됐었죠. 여야가 오는 19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가장 언론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은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닌가요? 아무래도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제주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받았는데요. 당시 초범임에도 이 정도 벌금이 나왔다는 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앞서 1999년엔 같은 법원에서 폭력 혐의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이런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된 것이냐면서
있어서 한동훈 장관 산하에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대체 검증을 하긴 한 것이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일단 입장문을 냈고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고요. 오늘 출근길에서는 청문회장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문회로 갈 것도 없이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지금 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검사 출신으로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검찰을 나온 이후에 최근 6년 동안 로펌 고문 변호사 그리고 기업 3곳의 사회인사를 연이어 맡으면서 26억 7,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검찰판 하나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액 연봉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부적절한 전관 예우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또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는데 대선 직전에 내려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선판을 굉장히 흔들었었죠. 예. 이후 MB 취임 2달 후 황조 근정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차원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에선 자수성가한 인물이란 점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언론노조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자수성가 경연대회냐면서 망가진 방통위를 바로잡을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김기현 대표가 오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당 안팎에서 사퇴론 이어지고 있는 김기현 대표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언제 어떻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뒤따르지 않아서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 이후에 박정하 수석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좀 질문을 했는데요. 네. 대표의 말을 따로 더 해석하진 않겠다라고만 답해서요. 여전히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김 대표는 또 당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네. 책임 주체를 당 구성원 모두로 넓혀서 자신을 겨냥한 용퇴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주류 용퇴 권고안 등 여러 혁신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당내 공식 기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겠다라고만 말해서요. 이런 모호한 입장들이 좀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질서 있게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귀에 들어오는데요. 아, 당내 공식 기구에서 이 혁신안을 질서 있게 그러니까 뭐 추진될 대표가 수 있도록 스스로 하겠다.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기보다는 네. 지금 희생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그걸 공천이나 이런 데에서 받고 네. 한 대책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질서 있는 뭐 해결 방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기현 대표 사퇴하라 사실상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조용했던 초선 의원들이 지금 지도부 퇴진 요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일단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서병수 의원 등 이제 당 비주류 중진 위주로 김 대표 퇴진을 연일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초선들 중심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을 향해서 자살 특공대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다라고 말했고요. 네. 또 당을 흔들려는 자들이 진짜 엑스맨이다라면서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SNS를 통해 하태경, 김웅 의원 등을 겨냥하면서 본인들의 무능부터 자성하라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김웅 의원 등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 친윤계 초선 50여 명이 비판 연판장을 돌리던 때가 네. 재현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판 연판장이고요. 지금 당대표 지키겠다고 연판장 사사겠다.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도 역시나 내부 총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과연 초선 의원들이 수도권 선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가 하는 중진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윤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럼 대통령실의 의중을 파악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윤심이냐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물론 같습니다. 아리송한 것 아리송해요.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혁신위 때도 좀 그랬고요. 윤심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희가 헷갈리는 거면. 네. 글쎄 우리가 알기가 참 쉽지 않은 사안이라.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행보 때문에 이런저런 하여튼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만났다고요? 네, 신당 창당 움직임 점차 키워나가는 듯한 이낙연 전 대표 오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상민 의원과 만남 가졌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면서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은 오늘 만남에선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상민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대설과 관련해선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본인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 뜻이 있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발언한 걸 두고 뭐 낙성연대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요? 낙성연대는 이 어감에서도 나오다시피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죠. 민주당에서. 네, 그렇죠. 많이 쓰이고. 비판하는 목소리로 네, 그렇게 된 비판하고 거잖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다가요. 네. 그제 세계일보와 인터뷰 가졌고 그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뭐 장점이 있다라면서 시기가 되면 언제든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열어두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도 뭐 다른 인터뷰에서 언제든 이낙연 전 대표와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좀 화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뭐 낙준연대, 낙성연대 이런 네이밍들이 벌써 활발히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민석 의원 통합할 시기에 자기 정치를 한다면서 뭐 나쁜 구태 정치다, 또 변절을 뜻하는 사쿠라 노선을 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급기야 지난 대선 경선에 대한 불복이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원색적인 비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민주당은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 언제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뭐 지금 병립형, 뭐 준연동형 두고 당내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은 뭐 최대한 자제하면서 침묵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달 안으로는 비례대표 방식을 확정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선거 사무가 있고 또 예비 후보자들을 고려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병립형 회귀도 하나의 선택지라면서 열어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병립형을 전제로 협의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선거제는 수적 우위로 관철할 수 없는 만큼 병립형도 하나의 옵션으로 두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10석까지 총선에서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불완전한 선거제도를 방치하는 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저는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뭐 지금 네. 가장 무시하는 여론은 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라고 뭐 얘기는 그렇죠. 하고 있죠. 네. 언론에서는. 근데 어찌됐든 빨리 이게 게임이 룰인데 빨리 결정을 정해야죠. 해야죠. 네. 예. 그리고 제3지대 정당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선택이 남녀 병력 평등을 제안하고 나섰다는데 이건 뭔 얘기입니까? 네,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여기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합류를 했었죠. 네. 오늘 두 의원이 기자회견장 나와서 성평등 정책 기본 방향 발표했는데요. 여성 징병제를 시사하는 남녀 병역 평등이 담겨서 화제가 됐습니다. 두 의원이 앞세운 취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에게만 가사노동의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가사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선 병역 성평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면서 이 병역 평등을 제시한 겁니다. 평소에 페미니즘 성향을 가진 걸로 두 의원 알고 있잖아요. 예. 네, 이 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의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2030 세대 남성들을 겨냥한 행보로 읽히고 있고요.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도 함께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도 비슷한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란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젠더 이슈가 이들 사이에 최대의 간극으로 꼽혀왔던 만큼 그 입장차를 줄이기 위함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당에 류호정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게 상상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워낙 특히 이 젠더 이슈로는 거의 반대의 입장을 펼쳐왔기 때문에요. 네. 네, 상상이 아직까지는 안 되죠. 근데
여기 이거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이거는 좀 맞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정의당은 지금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소속으로 돼 있긴 한 거죠.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죠. 예. 근데 지금 탈당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당에서는 탈당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은 오늘 회견을 열고 류호정 의원을 향해서 다른 당 창당을 선언했으면서 당을 지지해온 국민에게 부여받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용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뻔뻔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류 의원이 6411번 버스에서 내려서 기득권을 포기해본 적 없는 이들의 차로 환승을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면서 다만 의원직은 내려놓고 가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류 의원은 탈당 계획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당내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분의 1 이상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 지지해주고 있다면서 이걸 개인의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쉽게 납득은 잘 안 되네요. 4분의 1 이상의 당원들을 대표해서 본인이 이제 그들의 목표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정의당 내부에서는 네. 그 당원들 다 데리고 나간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당원 그 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금배지를 달고 있는데 당원들을 몰고 나가려고 지금 그 당의 방침에 반하는 뭐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는 계속 그래서 뭐 나오고. 해당 행위라는 얘기 나오죠. 네. 네. 자, 다음 뉴스로 가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오늘 출국해서 14일까지 네덜란드에 머물면서요. 동포간담회, 국왕 내외와의 오찬, 반도체 장비 기업 본사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이번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동행하고요. 윤 대통령의 순방이 올해 들어서 13번째인데다가 아직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여파도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야권은 물론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순방이 잦은 것도 문제지만 순방의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특히 기업 총수들을 들러리 세우는 듯한 행보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좀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네요. 네, 기업 총수들과 동행한 것을 두고 병풍 세우기라고 직격했습니다. 네. 박성준 대변인은 엑스포 유치 실패를 가리려고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떡볶이 먹방을 한 지 며칠 지났다고, 또 기업인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나느냐며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세우고 외국만 나간다고 경제가 살아나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허구한 날 순방을 떠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업인들까지 대동하며 행차하는 모습이 민망하지도 않느냐고 했고요. 기업인들은 대통령의 얼굴을 세워주는 장식품이 아니다. 그렇다고 외교 무능이 가려지지 않는다라고도 질타했습니다. 기업에서 대통령의 잦은 호출로 일을 못하겠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 상대로 갑질 좀 그만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총파업 설문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협이 오늘 오전 의사회 회원 14만 명에게 정체 네. 문자를 보내서 총파업 찬반 의견 수렴을 시작했는데요. 이 조사는 17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협은 문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강력한 투쟁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투표 마지막 날인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5만 명 참석을 목표로 총걸기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사계 여론이 의대 증원에 대체로 부정적인 만큼 찬성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투표 결과가 총파업 돌입으로 직결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협은 선을 긋고 있지만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나올 경우 의협은 대정부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의협의 이필수 회장이 삭발을 했고 지난주엔 대통령실 앞에 철야 시위를 하는 등 점차 집단 행동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어요. 네, 이게 관심 단계가요. 보건의료 단체의 파업, 휴진에 대비해서 비상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복지부는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 의협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요. 계속 대화를 시도하겠지만 불법적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총파업 투표가 깜깜이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투표를 주도하고 있는 의협의 대책위에서 투표 최종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만 결과를 알 것이라는 게 이 대책위의 입장인데요.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이 투표가 어떤 의결의 성격이 아니라 회원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적인 반감 그리고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데 대한 부담감 등이 담긴 신중한 결정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 앞으로도 논란이 될 거니까요. 네. 더 추가로 소식 들어오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주말 포근한 기온 탓에 이게 정말 12월 맞나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또 며칠 전엔 부산에 우박이 내리기도 했고요. 또 주말은 굉장히 따뜻했고 갑작스럽게 또 누군가 비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건지 올겨울 날씨는 어떨지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주말 기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예년보다 매우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었는데요. 네. 토요일 같은 경우 제주도의 낮 기온이 22.4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12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 전국도 강릉이 20.3도, 광주가 20.2도, 대전 19.8도 등 많은 지역의 기온이 예년보다 10도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면서 이례적으로 매우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포근했던 겨울이 있었습니까? 네, 앞에서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12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과거에 매우 찾아보기 힘든 매우 높은 기온을 기록한 건데요. 예. 지형적인 영향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만 기온이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었고요. 네. 날씨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매우 큰 폭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겨울비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네, 오늘 일부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예. 지금도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특보 관련 DB가 구축된 이후로는 처음이었는데요. 시기적으로 겨울로 접어든 지금 많은 비가 내리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다가온 저기압이 큰 온도차로 강력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마치 여름철과 같은 이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 부산을 비롯한 창원과 하동 등 경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우박의 크기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손톱 정도로 직경이 0.5cm 이상이 되기도 했고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보도된 바를 종합해 보면 우박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네. 상당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면서 창문이나 바닥 등에 부딪혀 그 소리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겨울에 우박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흔한 일입니까? 네, 사실 겨울철에 이렇게 우박이 내리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대기 하층으로는 따뜻하고 상층으로는 찬 공기가 이동해 오면 대기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고요. 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우박이 내릴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대기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우박이나 천둥번개를 보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기 하층으로 남서쪽에서 상당히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그 상공으로는 매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겨울철 치고는 이례적으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곳곳으로 천둥번개가 치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지금 겨울에 갑자기 또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올겨울은 정말 추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 풀리듯이 포근해졌어요. 그리고 여러 이제 기상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사실 겨울철에 가장 대표하는 말이 사만샤온인데요. 예.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사해가량은 매우 춥고 이 대륙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는 나흘가량은 포근한 날씨가 찾아와 이런 말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 사만사온의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거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이번의 겨울철 호우, 이상 고온, 우박 등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 위기다, 뭐 그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뭔가의 그러니까 너무 큰 지구 개념 말고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기후의 변화의 측면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쨌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대기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우 강한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와 같은 이례적인 이상 고온 현상과 함께 폭우, 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겨울 내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남은 겨울 기간에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예. 대체로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날이 많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대체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두세 차례 정도는 강한 한파가 찾아오는 겨울철이 예상되고 있고요. 강한 한파가 찾아오는 때에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눈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주말쯤부터 다시 한파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언제쯤부터 이렇게 추워지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장 다가오는 주말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예.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난 뒤에 우리나라 상공으로 다시 한번 매우 찬 공기가 이동해 올 전망이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이 0도에 머물 전망이고요. 토요일 밤부터는 기온이 매우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해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이 영하 4도,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인 만큼 네. 방한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 추위는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이번 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좀 대비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요. 과거에는 북극에는 얼음들이 녹고 그러면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제트기류가 풀리고 뭐 이러면서 그것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 찾아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엘니뇨 때문에 따뜻한 남쪽에서 지금 뭐 그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올라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구가 지금 북극도 여전히 그 얼음들이 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해서 남쪽에서 계속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겨울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해빙 면적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극 지방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 매우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예.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 부근까지 남하하고 있고요. 이런 그 공기가 매우 차가운 공기가 이번 주말같이 우리나라까지 남하하는 경우에는 매우 강한 한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엘니뇨 영향을 받을 때는 굉장히 포근해졌다가 좀 북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때는 굉장히 또 추워졌다가 이렇게 기후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반적인 그 겨울철의 기온 자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체로 포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북극에서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는 이번 주말과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우 극단적인 기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올겨울 내내 이렇게 될까요? 네, 앞으로 이번 남은 겨울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계속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북쪽에서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는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할 때는 기온이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남은 겨울 기간 동안에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매우 강한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스키장 비상 걸렸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지금 뭐 겨울 스포츠 즐기려는 분들은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올겨울에 좀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정 K웨더 예보 팀장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트렌드 일본 경제를 두고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20년, 이제는 30년이 됐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요.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 경제가 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오늘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경제와 관련한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얼핏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린 책이 제목이 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책 한다 그러면 또 이제 기억력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예전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리 예. 말려드립니다. 이 예전에 소개해 드린 책은요. 일본의 뭐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이 각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체되고 변화되지 않아서 일본이 좀 선진국이 아니어지고 있다. 아니게 되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진단하는 한국 사람의 책이었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일단 일본 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책이라서 일본의 경제가 왜 약한 체질로 지금처럼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쓴 경제학 서적이에요. 제목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책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네. 스탠포드대 개공 교수를 지냈던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한 날입니다. 굉장히 일본 국민들이 받기에는 좀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닌데요. 원래 일본 사람이 쓴소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 교수는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쓴소리를 했는지 오늘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이 뭐 과거에는 이거 과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우리보다 20년 앞서간다는 네. 얘기를 뭐 통설로 얘기하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은 물가도 우리가 더 높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일본 경제가 이렇게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느낌은 안 들어요. 최근 들어서 워낙 약세 때문에 네. 일본에 가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엔저다. 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가서 사겠다 뭐 이러면서 가시잖아요.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요. 예. 막상 가면 살 게 없다는 거죠. 왜요? 기껏 가셔가지고 돈키호테 같은 데서 과자 사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짱구 그려진 과자 이런 거 사오시고요. 옛날에 네. 밥솥 싸우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일본 거리도 뭐 모처럼 갔는데 뭐 똑같아서 달라진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이게 1990년대 일본을 기억하시는 분은요. 일본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 2위, 미국 다음에 경제대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일본이 선진국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한번 일본 가면 뭐 워크맨, CD 플레이어, 뭐 전자제품 사느라고 거기 아키하바라 같은 상가는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곳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엄청 사오곤 했는데 그때 언론 보도에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게 네. 그거였어요. 불법 복제한 맞아요. CD나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그때는 이제 문화 개방하지 않았을 시절이니까 맞습니다. 몰래 갖고 들어오다가 한 가방 막 가방도 쏟아놓고 막 이렇게 하던 맞아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전자제품에서 사람들이 좀 갖고 싶어하는 건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 정도? 그 정도 빼고는 별로 없잖아요. 물가가 저렴해서 뭐 놀러 가긴 좋은데 막상 무언가 물건을 사오려고 하면 이 면세점에서 뭐 바나나빵이나 병아리 과자 이런 것만 사오시지 별로 살만한 게 없다. 뭐 이런 평가들을 요즘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의 매력이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일본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일본 경제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 책에서는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빅맥 지수를 비교하는데요. 네. 빅맥 지수는 세계 각국에서 맥도날드의 빅맥을 얼마에 파는가를 비교하는 경제 지표예요. 네.
이 상대적 수치가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빅맥 지수는요. 미국에 비해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이 빅맥이 한 3.55달러인 반면에 네. 한국은 4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 우리가 더 비싸네요. 네, 또. 한국에 비해서도 약해서 한국과 비교하면 88%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면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우린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문제인데 네. 일본은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 아베노믹스가 그 동안에 네, 맞습니다. 돈을 막 찍어내 그 신문사 윤정기 동원해가지고 돈 찍어내겠다는 소리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네, 이 노구치 유키오 교수도 이렇게 된 거는 한마디로 아베노믹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베노믹스로 엔화를 막 찍어내서 일본이 엔화 약세가 되게 스스로 유도한 거거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이 이득을 얻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가령 예전에 이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물건이다라고 네. 한다면 예전에 뭐 100엔에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엔화가 그만큼 싸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물건이 바깥으로 나가면 굉장히 싸진 거잖아요. 10달러를 줘야 사는 물건이 이제 7달러만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일본 물건을 저렴하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많이 사게 되거든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엔화 약세가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이 팔리니까요. 네. 그리고 그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수출 기업 가치가 오르니까 또 엔화 약세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기대, 그다음에 대중들의 기대 이런 거에 부응해서 표를 얻느라고 네. 아베노믹스로 엔화를 찍어서 뿌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뿌리면 뭐 그렇게 가지고 많이 수출하면 좋긴 좋은데 네. 그러면 약세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든 뭐든 노동자 임금도 올라간다면 그렇죠. 같이 따라 올라가면 원래 이제 그 경제는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임금이 그대로인 거예요. 예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 이렇게 받아버리면 네. 근데 그 같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같이 100만 원이면 옛날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수입 상품이 뭐 이정 그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70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월급을 100만 원을 받지만 사실은 70만 원을 받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명목 임금은 그대로인데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세계적인 구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일본 안에서만 있으면 자신의 월급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는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수에서는 100엔짜리 물건은 여전히 100엔이니까. 네네.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주 단기적인 시각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아닌 게요. 기업들은 수출은 잘 되지만 원자재는 또 비싸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소비자 물가에 전담시켜요. 이게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노동자들의 구매력이요.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내수에서도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조금씩 더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매력 지수만 비교하면요. 네.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어요. 맞습니다. 객관적인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한 건데. 네. 근데 일본 정치권은 이거 좀 극복하려고 노력 안 합니까? 이게요. 그 노구치 교수의 진단이 네. 그 두 가지인데 일본 경제가 어려워진 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혁신의 부족과 바로 이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가 상황을 개선시키기는커녕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상황들을 좀 국민들한테 공유하면서 우리가 네.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해도 모자란 판에 네. 수치를 속이면서 장난질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넘어가기 바빴다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인당 GDP를 봐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주로 총액으로 GDP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최근 20, 30년 사이에 일본 여성들의 경제 진출이 늘었거든요. 예. 비정규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비정규직은 아무래도 정규직보다 급여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1인당 수입은 오히려 준 것인데 또 이 총액으로 보자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으니까 총액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렇죠. 경제 규모는 커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총액으로 GDP를 보면은 GDP가 성장하고 있구나, 괜찮구나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뭐 경제 괜찮지 않니? 라는 식으로 괜찮은 것처럼 이제 선전을 하고 그런 기조를 밀어붙인 거죠. 눈속임을 했다.
네. 일본 국민들이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보통 경제가 좀 어렵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네네. 그러면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구치 교수가 두 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치의 문제와 또 하나가 바로 이제 혁신의 부족인데요. 이 혁신의 부족이 이 생산성 말씀하신 생산성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런 현상도 극복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조금 더 많이 생산해서 그걸 또 팔면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네. 진짜 문제는 일본의 기술 혁신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 쪽에서 혁신이 정말 부족한데요. 네. 엔화 약세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이 어느 정도 나다 보니까 괜찮네? 돈이 좀 벌리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요. R&D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좀 뼈를 깎아가는 혁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그냥 뭐 팔던 거나 잘 팔자라는 기조를 가지고 그 안주해버린 거거든요. 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당연히 대학 역시 기술이나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일본의 디지털화는 진짜 약하잖아요. 그치 가서 프로그래머들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관공서에서 팩스를 쓰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팩스로 주고받는 거. 우리 앱으로 다 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 공항 네. 그 끝나고서 뭔가 그 표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프린터로 다 찍고 있더라고요. 저걸 왜 프린터로 찍지? 그냥 이메일 같은 걸 보내면 안 되는데 탁탁탁탁 찍어가지고요. 너무 많이 찍어서 저를 자원 낭비 아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사실 일본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네. 그걸 신뢰라고 하는 자산이라고 네, 해석을 하면 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내 손에 들어와야 네. 이걸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인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가니까 이제 이런 혁신이 정말 부족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한국은 그런데 그러니까 노구치 교수의 이야기예요. 한국은 IMF를 거치면서 이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구조 조정도 하고 그러다가 세계화를 지향하게 되니까 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목을 메고 열심히 추구를 했다. 그래서 일본을 앞질러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한국은 기술 개발에 힘썼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졌고 결과적으로는 일본보다 지금은 더 앞서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 경제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또 진단할 수 있겠는데 네. 또 우리 내부에서 바라보는 우린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경제도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네, 이 책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그게 뭐 일본 야 망해간다라고 하면서 좋아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와 좀 비교해서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생산성을 비교하면서요. 애플, 삼성, 토요타 이 임직원 부가가치를 비교해요. 네. 그럼 애플은 임원 1인당 99.2만 달러 정도의 생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은 25.1만 달러고요. 오, 이렇게 차이 많이 나요. 네. 토요타는 12.3만 달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얘기니까 토요타와 애플을 비교하면서 생산성 차이가 이렇게 되면 거의 한 8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게다가 이제 심지어 한국의 삼성도 토요타보다 2배 정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 입장에서 따져보면 삼성과 애플이 지금 99.2만 달러와 25.1만 달러니까 여기도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도 일본에 비해서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거지 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는 그렇게 앞서가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생산성은 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생산성이 결과적으로는 기술을 혁신하고 돈을 많이 벌면 R&D로 가고 대학도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예. 대학의 경쟁력과 혁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좀 더 그 목을 매는 그런 정책을 그쵸. 자꾸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예.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앞서가게 된 이유를 이 책에서 이제 진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과연 지금도 우리한테 그대로 작동하는가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게 마치 그런 거죠. 달리기에 대해 출전했는데 우리는 5등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10등이구나 네. 하고 만족하고 5등에서 만족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1등하는 사람을 보면서 더더욱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고 좀 더 매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10등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일본 여행 가면 안 되나?
안 가야 되는 건가? 갑자기 일본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시죠. 이게 경제학자, 특히 교수의 책답게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만요. 네. 그래도 이게 대중서거든요. 핵심만은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중서니까 그렇게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 책을 보면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 닮은 점과 다른 점이 비교가 되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한국 경제의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타산지석 삼기도 좋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한국 경제에 대한 좀 거시적인 전망을 하시겠다, 좀 거시적으로 보시겠다 싶으시면 이 책을 읽으시면 좀 유용하게 비교돼서 눈에 들어오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주경야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김범수, 박정현의 하얀 겨울 듣고 2부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보는 후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정이 가려져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걸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걸 그대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와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적 10에서 40mm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30에서 80mm, 영동 지방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오전에 그치겠고 전라권과 경남은 오후에, 영동과 제주도는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 사이 서울 지방 경우 아침 기온 영하 10도 이하,
낮 기온도 영하 3, 4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5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인천 8도, 서울 10도, 대전 11도, 광주, 대구, 부산 12도, 제주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에 노을정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5.2도, 오늘 강수량 11.4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린 청소년 환대 프로젝트의 여운이 남은 탓일까요? 토요일 아침 신문 일면에서 어른의 품격이란 글자가 제 눈에 꽂혔습니다. 어른의 품격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서울 금천구의 한 분식집, 김치볶음밥과 수제 돈가스 같은 메뉴를 4,500원부터 5,000원대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 유모 씨는 올해 가게를 운영하며 본 적자만 4천만 원에 달하지만 음식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서울시 급식카드 가맹점이라는 걸 알리려고 꿈나무 카드라고 적은 종이를 가게 입구에 붙여뒀다고 합니다. 동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에라고 합니다. 류 씨는 식당에서 본 손해를 메우려고 가게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개에 1,000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을 받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개에 500원인 붕어빵을 먹으려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격을 갑자기 올리겠느냐. 인근의 국수집은 국수를 먹으러 오는 학생들을 생각해 국수 가격을 몇 년째 4, 5천원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급식카드를 보여주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들 역시 삼촌 밥 주세요라고 말하면 된다는 입간판을 세워두고 아이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내어주는 어른들의 품격. 이것이 곧 환대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하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장석주가 지금은 시가 필요한 시간이란 책에서 환대의 찰나를 포착한 시로 꼽은 허은실의 이마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의 아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열에 들뜬 내 이마를 짚어주던 누군가의 손길이 나를 선량하게 만들었듯 가난한 이마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며 환대하는 어른들의 품격이 우리 사회를 조금은 더 선량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잘 알죠 모든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 아무리 뒤척여도 잠은 오지를 않고 전화 속 사람들 이렇게나 많은데 연락할 누구도 곁에 없을 때 혼자만 있고 싶어
한숨만 나올 때 기대도 돼요 내게 With you 언제든 내게 기대 쉬어도 돼요 그대 With you 다 이해해 유난히 하루가 길게만 느껴질 때 집으로 가는 길 괜히 멀기만 하고픈 이야기 정말 많았었는데 쓴 웃음 지으며 참아버렸죠 누가 또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죠 언젠간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생각해도 자꾸 한숨만 나올 때 기대도 돼요 내게 With you 언제든 내게 기대 쉬어도 돼요 그대 With you 다 이해해 나만 이런 건지 혼자 힘든 건지 I know 잘하고 있단 걸 그렇게 속으로만 안고 있지 말고 You know 내가 곁에 있단 걸 기대도 돼요 내게 With you 언제든 내게 기대 쉬어도 돼요 그대 With you 다 이해해 다 이해해 다 이해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소유 관정열의 어깨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정계수님, 이런 분들은 돈줄 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아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데 가서 한 번쯤 더 식사 한 번 더 하시고요. 가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대신 전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힘이 나서 더 오랫동안 아이들한테 밥 한 끼라도 좀 더 든든하게 챙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957을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어릴 적에 100원이 안 되는 10원짜리 몇 개를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며 붕어빵 수레 앞에서 서성였던 제 모습이 생각나네요. 결국 붕어빵을 먹지 못하고 돌아섰었는데 오늘의 발견 내용이 유난히 아리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런 경험 어렸을 때 다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조금씩.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그 허은실 시인의 시 다 읽어드리진 않았는데요. 그걸 저도 읽으면서 우리 이마 크기가 손바닥 크기하고 비슷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이마를 짚어줄 수 있게 태어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 말은 환대 아니면 품격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든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 아픈 사람 이마를 짚어줄 수 있도록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누가 딱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아픈 사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마를 짚어주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해 신혼부부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근데 뭐 출산율 떨어진다는 얘기 우리 많이 했는데 당연히 신혼부부 수도 줄어든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혼을 덜 하면. 그렇죠. 네. 아이도 적게 낳고. 부부가 적어지니까 아이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네. 매년 이제 결혼한 지 5년 안 된 신혼부부들의 통계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뭐 결론은 아마 예상하시고 계신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 1년에서 5년 차의 신혼부부가 모두 103만 2천 쌍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신혼부부가 110만 1,000쌍이었는데요. 1년 만에 6만 9천 쌍, 6.3%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팬데믹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코로나 때는 결혼식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게 110만 1,000쌍이었는데 네. 지난해 그거보다 또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는 코로나 때 결혼식을 못 올린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결혼식을 못한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예비 부부에서 신혼부부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결혼을 안 하는 폭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47만 2천 쌍이었는데요. 매년 5만에서 8만 쌍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한 10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 결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런 추세면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의 숫자가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속도가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가 전년보다 3.2%가 줄었으니까요. 이런 네. 속도로만 보면 100만 쌍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 흔히들 제일 출산율이 높았을 때는 1971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한 해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5년 동안 결혼한 신혼부부가 지금 100만 쌍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부들이 다 아이를 동시에 한 명씩 낳아도 71년 출산율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비교하니까 굉장히 심각한데요. 굉장히 심각해요. 예. 신혼부부 연평균 소득은 늘었는데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연평균 소득이 6,700만 원 같은 기간에 6.1%가 늘었습니다.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각자의 벌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신혼부부 중에서 맞벌이하는 가구 비중은 57.2%로 2021년보다는 2.3%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당연히 맞벌이의 평균 소득은 외벌이보다 많겠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8,433만 원이고요. 외벌이 부부의 경우는 4,994만 원이니까 약 2배는 안 되지만 거의 1.7배가량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오히려 팍팍해졌다는 건데요. 그 자가 소유 비중이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에서 4쌍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0.5%. 이게 2015년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빚은 늘어났어요.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89%로 전년에 비해서 비슷했지만 대출액의 중간값이 그 전에 비해서 7.3%가 증가를 해서 네. 집값으로만 1억 6천만 원을 안고 신혼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올랐잖아요. 예. 게다가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갚느라고 생활은 오히려 소득은 높아졌는데 팍팍해졌다. 예, 이런 일종의 이제 아이러니가. 독립 가구를 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독립 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살만한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려면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 대출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네. 좀 심각한데
자녀 없는 딩크족도 늘어난 추세라고요. 예,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절반 46.4%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5년 안에는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전해보다 0.6%포인트가 증가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53.6%로 그 전해에 비해서 0.6%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가 있는 평균 자녀 숫자가 전체 초혼 신혼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5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년보다 0.01명이 감소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그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최저를 기록한 기록이었고요. 또 하나는 맞벌이나 집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 자녀가 있나 없나가 좀 갈려요. 여기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주택이 없거나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아이가 없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49.8%만 자녀가 있었고요.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59.4%가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면 아이를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자녀가 있는 비중이 49.2%인데 아내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60.9%로 차이가 좀 납니다. 네. 그리고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5%로 집이 있는 경우보다는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면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삶의 기반을 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 지원 서비스의 그 질적인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이 본인이 원하는 사회활동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출생률이 낮은 거 일본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네.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보다 더 빨리 진입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네. 대책을 내놓다 안 되니까 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뭐 이러면서 대책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셋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 둘째, 셋째를 한꺼번에 다 대학 등록금까지 다 해결해 주겠다. 이 대책 내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엔 좀 황당 공약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집 한 채씩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정도의 파격적인 게 아니면 마음이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지 바꾸기가 않겠다. 그러게요. 예,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까지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해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가? 내년 그런 생각이 합계 드네요. 출산 0.5명 깨질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는 상황이라. 그런 숫자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기체 문제로 결항되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예, 오늘 새벽에 태국에서 청주로 오려고 하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이륙하지 못해서 탑승객 180여 명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태국 돈무안 공항을 출발해서 우리나라로 올 계획이었던 TW184편 여객기가 이륙이 9시간 넘게 지연되다가 결항이 됐는데요. 이 여객기는 활주로를 이동을 하다가 탄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긴급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탑승객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내에서 타는 냄새가 계속 나니까 승객들 짐에서 충전기나 이런 게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확인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있었고 끝내는 이륙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늘 새벽 0시 40분에 방콕에서 청주로 오려고 하다가 이륙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승객들은 탑승까지 했다가 180여 명이 다시 내렸고요. 날이 밝도록 출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니까 오늘 새벽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오전 9시까지 그러니까 그냥 밤을 꼴딱 세운 상황이잖아요. 공항에서 어떻게 뭐 하지도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공항 의자에 다들 누워서 쉬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건데 기체 결함이라고 하니까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예. 아니 근데 항공사 측이 좀 숙소를 많이 내주면 안 됩니까? 그러긴 했었어요.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시 숙소를 안내를 했고요. 태국으로 보낸 대체 항공편이 오늘 안에 청주에 도착할 거란 설명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탑승을 했던 승객들이 1시간 만에 공항으로 돌아왔고 8시간 이상을 대기했어야 되는데 서비스가 빨리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다가
늦은 시간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티웨이 항공의 서비스가 식사 15,000원 바우처 하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새벽 시간에 열린 뭐 식당이 있을 리가 만무했을 것이고요. 네. 끝내는 이걸 뭐 써먹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최종 결함 소식을 듣고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던 게 항공사가 승객이 묵을 호텔이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재빠르게 공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호텔에 머물렀다가 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서비스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승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네. 한 승객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호텔로 가는지 식사는 어떻게 해준다는 것인지 또 공항에 다시 언제 와서 또 수속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사 측에서는 단체 여행객을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네. 비행기에 실린 짐을 내려서 승객들에게 일일이 전달하기도 바쁜데 항공사 직원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티웨이 항공 승무원들이 공항에서 빠져나간 뒤였고 비행 출발 시간이 다음 날 저녁 6시 30분이라는 것도 한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겨우 알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결항이나 뭐 지연 운항이 좀 잦은 것 같은데요. 네, 티웨이 항공이 기체 결함으로 지연되거나 결항된 건 최근 넉 달 사이에 모두 다 5차례였었는데요. 이게 아마 안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에 베트남 나트랑에서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TW156편도 기체 고장으로 정비를 받은 후에 8시간가량 지연돼서 출발이 됐고요. 네. 지난 10월 30일에도 인천에서 괌으로 출발하던 TW303편도 긴급 안전점검차 회항했습니다. 같은 달 중순에는 베트남 다낭공항에 출발해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TW130편이 기체 결함으로 이륙 30여 분 만에 회항해서 7시간 40분가량 지연이 됐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소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공교롭게 티웨이 항공 타고 제주 갔다가 제 2시간 기다렸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네. 문제 해결을 뭐 예를 들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투자 금액만 봐도 이런 지적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게 티웨이 항공의 올해 안전 투자 계획 규모가 1,777억 원인데 네. 다른 저비용 항공사 뭐 진에어만 해도 4천억이 넘거든요. 네. 5천억 가까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요. 다른 항공사가 취항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뭐 이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외국이 그렇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국내를 못 들어오는 상황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네, 그럼요. 힘들어가고 승객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 사건으로 고소된 학부모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2016년에 수업 시간에 커터 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학생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 학부모가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았음에도 네. 이영승 교사가 군 복무 중일 때나 복직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8번에 걸쳐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을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학부모들은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족 등이 이영승 교사의 유족 등이 강요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해서 지금 사건을 수사 중인데 네. 학부모를 지난 9일에 불러서 조사를 벌인 결과가 그렇습니다. 설명은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는 절차를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이 미안해서 이영승 교사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 했고요. 네. 본인의 협박이나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학부모도 코로나19로 결석 문제로 전화를 한 거지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영승 교사의 휴대전화에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학부모와 대화 과정에서 폭언 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승 교사가 호원초등학교 근무하면서 2021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악성 민원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도교육청이 지난 9월에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유족도 10월에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뭐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싶네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네, 느낌으로는. 그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학부모의 대처는 좀 지나쳤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 외에 뭔가 추가적인 증거를 지금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교사들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뭔가 증거를 못 찾아서 자꾸 이렇게 사건이 흐지부지 네. 끝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네요.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설에 본 관객이 7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다가 숨진 진압군을 기리는 추모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요. 김호랑 전 중령의 흉상 앞에서 44주기 추모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시에는 이 김호랑 중령과 12.12 사태 당시에 숨진 정선엽 병장, 박용관 상병의 추모식도 합동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게다가 이 정병장의 경우에는 네. 조선대학교에서 13일 날 명예졸업장 전달식이 거행된다고 합니다. 조선대학교 2학년 마치고 입대해서 졸업을 못한 채 전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의 봄이 흥행을 하면서 올해 추모 행사에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날 서울의 봄 12.12 특별 현충원 투어에 100여 명의 시민이 김호랑 중령의 묘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몰리기도 했었고요. 이 사업회에서도 보니까 불리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참군인의 표본이다. 다수가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 일탈하는 상황에서도 소수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김호랑 중령의 경우에는 신군부 측의 군인들과 맞서다가 13일 오전에 총상을 입고 전사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일반인 추모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겠냐라고 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다 이름도 알고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역사가 지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으셨던 분들이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는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설명하는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추가로 찾아보고 있는 MZ세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조밀하게 촘촘하게 배우거나 또 알지는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현대사여서 특히나 더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예, 그렇습니다.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영화를 계기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런 건데 근데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영화관 직원들은 영화를 보러 오지 말아달라고 글을 올린다고요? 네. 천만 영화 될 거다 이런 기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영화관 직원이 익명 게시판에 제발 영화 보러 오지 마세요라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서울의 봄이 대박이 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상영관이 매우 더럽고 매점에서 주문하면 오래 기다리셨을 것이다 라고 글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 대비 인건비가 반으로 줄어서 직원을 줄였다고 하네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예전엔 장사가 잘 되면 알바생도 많아지고 처우가 좋아서 기뻤지만 지금은 장사가 잘 되면 나만 힘드니까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썼다 그래요. 회사에서 1시간 휴식하라고 하는데 직원이 1시간 쉬면 알바생 혼자 매점과 상영관 퇴출 업무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9시간 내내 서 있다가 겨우 집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근처 다른 영화관 가세요. 이런 부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 영화를 못 보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칸 띄어서 한 칸 보고 뭐 먹을 거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문 닫는 영화관들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이제 대형 체인 영화관의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렉스도 사실은 경영 위기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고 그러면서 인력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 영화관이 문을 닫기도 했지만 OTT 서비스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내가 돈을 내고 볼 가치가 있는 영화만 보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OTT면 한 번 볼 금액이면 한 달을 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작품도 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몰려도 한 번 줄인 인력들을 다시 살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영화관 직원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요. 뭐 임시로라도 아르바이트를 쓸 수도 있고 말이죠. 그건 얼마든지 영화관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700만, 1000만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하면 또 영화관 찾을 거 아니겠어요. 관객들이.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지금 이상기후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하기도 했었지만 좀 이렇게 겨울이 따뜻해지고 포근했다가 갑자기 추워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거 스키장이나 이런 데서 대응을 못 하잖아요. 예. 눈 다 녹아버리면 그다음엔 또 다시 눈 퍼가지고 올릴 수도 없는 것도. 게다가 겨울에 이제 그때만 열리는 지역 축제들이 있는데 네. 팬데믹 때 몇 년 동안 손님이 없어서 다 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좀 나아지려고 하니까 날씨가 또 안 도와주는 상황이에요. 낮 기온이 겨울이 10도 안팎이라는 거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갔었는데 얇은 티셔츠 2개 입고 다녔어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평창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22일 날 개막이었는데 개막 일정을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겨울이 평소에 비해서 너무나 포근해서 오대천의 결빙이 늦어져서 개막일을 연기했다는 게 이유이고요. 예. 예정 일정대로 오대천 결비 상태를 고려해서 추후 공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보통 40만 명의 누적 방문객을 기록하는 축제인데 예. 지역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이 울상이 될 수밖에 없고 강원도는 스키장 상황 때문에 조마조마하는 상황입니다. 정선의 하이원 리조트는 하루 종일 기온이 낮은 새벽 시간대 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고요. 평창의 용평 리조트 스키장의 경우에는 눈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과 기후변화로 눈이 녹는 곳을 확인해서 눈 공급 방식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기온이 상승해도 고지대는 좀 추운 편이고 네. 영하권인 새벽에 제설 작업을 벌여서 추운데 눈을 쌓아두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지난 겨울이었나요? 알프스 눈 다 녹아가지고 네. 스키장들이 막 다 그냥 맨 땅에 드러났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조금 더 따뜻하면은 그게 남의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날이 따뜻하면서 봄꽃이 폈다는 얘기도 나와요? 예, 트위터에 보니까 부산의 모 아파트 화단에 벚꽃 핌, 여기도 부산 아파트 3년째 12월 1월에 벚꽃이 핀다 이런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오늘 창원에서 개나리가 핀 걸 봤다. 부산에 벚꽃 핀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성남 부근인데 진달래가 폈다 이런 목격담들이 X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SNS에. 예.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상황이. 예. 아니, 올봄에 꽃이 한꺼번에 확 피었다가 져버렸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겨울에 꽃 피는 것도 이것도 참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네. 겁이 나기도 하네요. 자, 오늘 밤참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두 번째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군이 대반격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 역시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세계인이 관심 밖으로 밀려난 우크라이나 상황 오랜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이 이제 내년 3월 17일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30년 정도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장기 집권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선 선거 운동의 중심축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강한 지도자 이런 인상을 심어주길 원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황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에 앞서서 2024년 초반에 우크라 병력을 상대로 주도권을 완전하게 쥐고 이것을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공세 수입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최전선 지역입니다. 바흐무트 근처에 있는 예. 아우디우카 마을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 군의 참호로 그 군사들을 돌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 매일 1,000명가량의 러시아 병사가 사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세를 펴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서 일부 주도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지금 선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외에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세도 좀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9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전역에 24시간 동안 무려 100건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 진지 그리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이번 공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전 시설도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겨울이 이제 본격 시작되고 이미 그렇습니다. 시작됐다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네. 이제 전력이 부족한 사태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추위에 떨게 해보겠다라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이제 장기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가 7일에 최전방 근처에 있는 화력 발전소 중에 한 곳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발전 장치 2개가 폐쇄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역의 408개 정착지에서 적대 행위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전력이 끊겼다라는 설명을 에너지부가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전력 시스템은 그래도 안정적이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위크가 화력 발전소를 노린 러시아의 이번 공격을 두고서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 지난 겨울에서 비슷한 전략을 맞아요. 기억이 썼다라고 나요. 그렇죠. 예. 그 작년에도 겨울을 앞두고서 화력 발전소가 있는 키이우 북부 지역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위기를 좀 가져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왜 지금 이렇게 발전소를 또 공격을 하냐면 겨울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남부랑 동부 일대가요. 10월 초쯤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땅이 그래서 지금 진흙탕으로 변했거든요. 지상군이 진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론이나 미사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발전소를 비롯한 인프라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공격에 대응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점, 은행, 주요 소매업체들이 SNS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고요. 간판의 조명을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6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한다 그러지 네, 않았어요? 미국하고 그렇습니다. 독일산 뭐 네. 전차도 지원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전선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뭐 어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 전차가 속속 도착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군이 예상보다 촘촘하게 방어막을 구축해 놨는데 이걸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탱크가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을 장치들을 엄청나게 지금 해놨거든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11월 30일에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않았고 병력이 부족해서 빠르게 진격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반격이 좀 지지부진한데 그 사이에 또 중동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서 관심이 줄어들면 도움도 줄어든다. 관심을 최대한 끌기 위해 싸우고 있다. 관심을 끌지 못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의회에서 입지가 약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격하면서 우리 대공세 다 우리 공격할 거거든 미리 다 예고해놓고 공격을 해버리면 네. 다 막고 있지 않겠냐. 네네. 이것도 뭐 전술적인 패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네. 미국과 유럽 지원은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일단 이제 미국을 보면요. 상원이 6일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우리 돈으로 145조 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 처리 표결을 했는데요. 이게 네. 부결이 됐습니다. 이 예산에 뭐 우크라이나 지원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원도 있고 뭐 국경 관리 강화 같은 그런 내용 여러 가지가 이제 하나로 패키지로 묶여서 이제 제출이 됐는데 네. 공화당이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국경에서 이민
확진자 유입을 막는 강력한 조치를 먼저 해라. 그래야 우리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합의할 수 있다라면서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우리 돈으로 2,110억 원 상당의 탱크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항을 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의 원조가 그럼 연말 이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당장 그럼 원조가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은 이미 예산을 이제 48억 달러치를 책정받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쓸 때까지는 계속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건 좀 불확실하고요. 만약에 미국이 줄이게 되면 영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나머지 서방에서 지원하던 국가들도 동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또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구하는 며칠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의회 검토 없이 무기까지 지원하면서 미국 안에서도 그리고 미국 외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금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어때요? 지금 유럽연합도 이번 주에 정상회의를 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워낙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71조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를 본격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가 4일에 이번 달 정상회의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논의하지 말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헝가리가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오르반 정부는 칠러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동안 이웃 국가인 폴란드가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또 반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폴란드가 이제는 무기 지원을 그러면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입장이 좀 달라진 그런 상황이고요. 폴란드도 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죠. 하원에서 뭐 우리 뭐 방산. 한국산 무기 구입하기로 다 계약이 된 건데 그거 무효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입장이 좀 예전과는 좀 달라지는 모습이 점차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새로 약속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인도 군사적 지원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7%가 줄어든 수치예요. 네. 그리고 이 기간에 기존에 42개가 지원했었는데 42개 국가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 중에 20개 국가 한 절반 정도만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걸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10월에 우크라이나가 매달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에 고무가 돼 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끊겨도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는 지난달에 이제 내년 러시아 정부 예산이 이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쳤는데 이 중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9%나 됐습니다. 그래서 옛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로 지금 예산 승인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 네. 뭐 제렌스키 대통령 초청해서 좀 여론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쉽지가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12일에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백악관은 설명을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 초당적 지원을 요청하는 연설도 하고요.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과도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아까 거부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가? 이건 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지나치다라고 답한 미국 내 응답자가 48%였습니다. 반면에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27%에 그쳤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당별로 다시 좁혀보면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65%나 됐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보다
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였어요. 근데 이제 같은 조사에서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비율도 좀 높게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자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CBS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인들은 현재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물가 상승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꾸 외국에 네. 돈 뭐 지원해주고 네네. 무기 지원해주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그렇죠.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미국 공화당은 이스라엘 지원은 또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그렇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한 80조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라는 원조 법안이 이제 반대로 제동이 네.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을 강화해라. 그러면 통과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붙인 건데 반면에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안을 별도로 마련했을 때는 조건을 안 붙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공화당의 주축을 이루는 이제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들이 이스라엘 쪽에 좀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 유독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점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원의 55%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전쟁을 조기 종식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이런 응답 비율이 19%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또 하면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고립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2019년에 탄핵 소추를 당했던 것도 우크라이나와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일가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관련 비리를 캐라라면서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의 집행을 미뤘다 이런 의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강한 지도자라면서 아주 여러 번 칭찬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반영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아까 말씀드린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구약에서 예언된 유대 국가의 재탄생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미국 크리스천 우파에게는 이런 종교적 의미가 큰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자세가 공화당 안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것도 있겠지만 금융시장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치자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 반영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도 별로 안 좋아요. 네, 지금 대반격이 성과를 거두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지속해야 되느냐를 두고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에 우크라이나의 스트라나지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48%는 협상을 포기하고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44%가 다른 국가가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별로 팽팽하죠. 올 여름에 근데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계속 전쟁을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60%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를 몇 개월 만에 했더니 10%포인트 넘게 이런 지지는 떨어진 셈입니다. 또 지난달에 이제 전쟁이 교착 상태에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던 잘루즈니 총사령관이요.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국민들의 신임을 더 많이 얻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같이 스트라나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령관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82%의 응답자가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은 72%여서 사령관 지지율이 10%포인트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총선이 일단 전쟁 때문에 미뤄진 상황
상황인데 네. 그대로 시행이 되면 그 어느 쪽도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고 2차 투표를 해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2%포인트밖에 앞서지 못할 것이 거의 이것도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야권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인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도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전쟁에 대비를 잘 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한다라면서 전쟁 중엔 대통령을 교체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네. 전쟁이 끝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대응이 이어져서 정권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좀 공공연하게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투명해진 대선을 앞두고 그 라이벌들이 젤렌스키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과도 없는 채 장기전이 이어지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이니까요.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도 예산 지원하는 데 쉽지가 않고 네. 또 국제사회 관심도 줄었고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조금 멀어졌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그런 러시아도 시각들이 지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이제 더 지속하기가 좀 전쟁을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내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다 대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까지 조금 스탠스를 다르게 잡게 된다면 네. 우크라이나의 반강제적인 휴전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인데요. 사실 미국이 우리가 휴전 안 하면은 무기 지원 할 안할 수가 수 없다. 없어라고 말하면 안 할래 안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예.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지지율은 높긴 한데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여론도 분명히 많거든요. 네. 지금 많은 군인들이 지금 징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독일 빌트지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독일의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빨리 휴전을 해라라고 강제를 하진 않지만 무기 공급 양을 좀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내놔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지금 최대 무기 공급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현재 우위를 유지할 만큼만 무기를 공급해서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빌트지가 지금 폭로를 해서 대공세를 펼칠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은밀하게 압박을 가겠다. 뭐 이런 얘기고 예. 그리고 한 탐사보도 언론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포기하는 대신에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물밑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또 어떻게 이게 사실 더 이상 전쟁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그냥 서로 진주해가지고 네. 그쪽 뭐 러시아로 막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네. 우크라이나 키우 쪽으로 막 가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리하게 지금 전쟁을 끌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군사들만 굉장히 많이 사망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가면 한 세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굉장히 그 인구 수가 많이 줄어서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전쟁이 지금 상태로 끝나도 굉장한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인명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이 잘 안 보여서 참 그렇죠.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